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중등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미리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는 나중에 이제 좀 영상을 만들어서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되고 있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로도 지금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참여해 주시는 분들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토론 쭉 들으시다가 좀 의견들이 있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 댓글창에서 질문이나 의견들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채팅창에는 저희가 오늘 토론의 자료집을 저희가 선생님들께 올려드릴 계획이고요. 그거 이렇게 보시면서 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무조건 바로 이렇게 음소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먼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발제자로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발제문을 좀 준비해 주셨는데요. 경희대 교육발전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시는 이영빈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발제자로 격양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자 세 분 현장 교사들로 모셨는데요. 첫 번째 분은 우리 서산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서산 부춘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남궁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흥 매화고등학교 선생님 남현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지금 참여하시는데요.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손정웅 선생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이제 발제는 기본 15분 한 분당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토론자분들께는 10분씩 주어져 있습니다. 가급적 시간들을 지키시고요. 발제와 토론을 다 듣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채팅방에 질문이나 또 의견들을 주시면 그것들 중에서 좀 골라서 몇 분들은 직접 이 줌으로 좀 초대해서 이렇게 음소거 해제하고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 두 분이나 세 분께는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채팅방에 의견들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참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좀 국민들 의견 수렴한다고 지금 설문도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많은 선생님들이 좀 참여해서 현장 교사들 의견들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좀 의견들을 밝힐 때 또 오늘 우리 토론회가 또 선생님들께도 좋은 참고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첫 번째 발제로 이영빈 경희대 교육발전연구소의 연구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형빈입니다.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중등교육과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그 토론집에 나와 있는 발제 내용은 저와 이따가도 발표해 주실 김성수 선생님과 둘이서 함께 작성을 했어요. 저희가 동네에서 좀 자주 만나는 사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글이 누가 쓴 건지 서로 헷갈릴 정도로 네, 이렇게 함께 작성된 그런 내용임을 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제가 15분 동안 주로 총론과 관련된 내용 발표를 해드리고요. 이 강론과 관련된 내용은 김성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의 주제와 범위에 대해서 먼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의 주제는 소외되는 학생을 최소화하려면 교육과정, 좀 더 구체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문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가 논의의 주제이고요. 따라서 논의의 범위는 이 문서의 개선 방안에 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이 좀 얇은 편이에요. 한 50쪽짜리 문서인데 이 문서의 범위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논의의 범위 거기에 한정하고요. 여기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정책 설계,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 등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의 토론의 성격상 이것은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범주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 학생 등 선천적인 이유로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저소득층 학생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의 학생 등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외를 얘기할 때는 이러한 첫 번째나 두 번째 분주를 주로 염두에 두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학습 부재 학생이라든지 소위 영구자, 수포자 등 교육과정의 난이도로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죠. 네 번째로는 내면적인 이유입니다. 무기력한 학생들, 수업 시간이 작은 학생 등 배움의 의미, 즉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과연 나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효율적인 교육 과정 속에서 자신의 참된 자아라든지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휘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소외되는 학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좀 아우리면서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함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고가 교육과정의 한계입니다. 교육과정의 한계를 이해하기 이전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육과정 바뀌어봐야 어차피 교사들이 안 읽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교사들이 교육과정 문서를 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 라고 하는 보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읽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교육과정 굳이 읽지 않고 그냥 교과서를 진도 나가는 방식대로 하던대로 해도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세 번째는 일부 선생님들은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 교육과정 문서를 읽습니다. 읽어도 별 내용이 없어요. 그게 도움이 될 것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과정의 문서의 성격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교육과정인데 이 소외 문제와 관련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4개 조항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체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학습 부진 학생, 장애 학을 가진 학생들, 다문 학생들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세 조항이 전부예요.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철학적 원리, 구체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은 국가교육과정 문서를 읽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문서가 교사들에게 내면을 갖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핀란드의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핀란드 국가교육과정의 전체 목차입니다. 핀란드 국가교육과정은 우리와 달리 1학년부터 9학년까지가 통합이 되어 있어요. 핀란드 학교는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종합학교 체제로 되어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총론과 방론이 하나의 문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살펴봤더니 무려 500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1번부터 12번까지가 일종의 총론인데 총론이 약 100페이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2015 개정교육과정은 글자 크기 엄청 크거든요. 근데 핀란드 교육과정 문서는 글자 크기가 작아요. 굉장히 퉁퉁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읽다 보면 마치 굉장히 좋은 교육학 책을 하나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공부할 것이 많은 그런 교육과정 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핀란드 교육과정 문서를 읽고 나서 국가교육과정 문서가 짧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 안에 얼마나 철학적인 내용, 방법적 원리가 풍부하게 구현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 논의와 관련해서 7번과 8번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은 학습 지원이죠. 일반 지원, 집중 지원, 특별 지원. 8번은 학생 복지, 웰빙이라고 언어에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웰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철학적 원리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많이들 익숙하신 내용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지원, 집중 지원, 특별 지원을 표로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핀란드에서는 이 특별 지원, 이것을 일종의 우리의 개념을 치면 특수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특수교육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잡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뿐만 아니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 딱 5%를 잡고 있고요. 여기 그야말로 많은 전문가들이 결합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학생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를 기반한 일반 지원이 탄탄히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운데 부분, 이 10% 학생들을 위한 강화된 지원,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실 안에서 학교에서 이들 학생을 꼼꼼하게 돌봐야 되는 학생들 약 20%로 잡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지원 원리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지 국가교육과정문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별화 교육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개별화 교육이 특수교육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양한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요구 특성에 맞는 그런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되어 있고 이것이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핀란드의 교육과정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이 조금 더 풍부한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핵심 내용은 국가교육과정 문서의 성격 전환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문서이죠. 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침이고 두 번째는 규범입니다. 지침은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죠. 예를 들어서 공통 과목은 이 단위 범위 내에 대해서 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일종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어떤 지침일 겁니다. 근데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이런 지침 위에도 규범이 있어요. 교육과정 실행자들이, 교사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와 방향. 예를 들어서 중학교 교육과정의 목적,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규범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를 잘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지침은 보통 소극적이고 규제적인 지침이 많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규제적인 지침은 오무해서는 안 된다. 이 안에서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이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기초교과, 국영수 사과죠. 그것의 이수 단위를 전체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필요한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지침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지침들은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소극적이고 규제적인 지침이라고 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가교육과정에 좀 더 자극적인 지침, 허용적인 지침,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해서 교사로 하여금 교육과정에 대한 상상력을 최대한 유도하는 그런 지침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신설 과목 개설이라든가 학교가 배움을 인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이고 허용적인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규범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문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다 하나만 한 이야기,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중립적이고 탈가치적인 규범이 많아요. 앞으로 강화해야 될 규범은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규범,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 교사가 내면화하여 실천해야 될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학생의 성취를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윤리적이죠. 스웨덴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간적인 연대의 정신이 충만하도록 기여해야 된다. 이제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지침들을
규범들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규범들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지침과 규범을 담아야 할 것인가? 그것도 문서예요. 첫 번째는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홍익 인간을 지향하고 있지만 굉장히 추상적이죠. 저는 앞으로 모든 학생들의 빛나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탁월성 교육, 소수를 위한 수요성 교육을 넘어서 모두를 위한 탁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침과 규범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표로 그래서 개정 예시안 2022 개정 예시안을 갖다가 좀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의 탁월성을 발휘하여 각자의 삶에서 자유를 실현하고 공동체적 삶에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는 이러한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제시돼서 교사들이 소수를 위한 그런 탁월성 교육에서 모두의 탁월성 교육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 학습 복지입니다. 보편적 학습 복지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죠. 네, 무장의 설계를 하듯이 가장 어려운 학생, 가장 많은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먼저 지원을 하는 것이 모든 학생을 위한 그런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학습 복지의 취지이지요. 그것의 어떤 원리를 우선성의 원리, 가장 소외된 학생을 먼저 생각하기, 규범의 원리, 매개의 원리, 공간의 원리, 합의의 원리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규범들을 이제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규범들을 국가교육과정 문제에 반영한다면 이러한 내용으로 앞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학교는 소외되는 학생이 없이 모두가 성장하는 교수 학습을 설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중점을 둡니다. 1번,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교수 학습 환경. 2번,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들 가장 먼저 배려하는 교수 학습. 3번, 모든 학생이 자신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배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 교수 학습, 평가 방법을 제공한다. 4번, 특별한 이유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마치 지금 교육에서 학교에서 개별화 교육과정 위원회가 있듯이 그런 것들을 모든 학생을 위한 어떤 기구로 상승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와 교육청은 여러 가지 자료 개발, 인력 충원 등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국가교육과정에 명시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평가입니다. 학생들이 소외가 될 때 그 소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평가의 장면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과정중심평가, 성장중심평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위한 윤리적인 평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반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방향들을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명확하게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윤리적인 평가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거나 비교해서 경쟁 의식이나 좌절감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명시를 하는 그런 방향을 하게 되고요. 후기 느린 학생들도 필요한 평가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말씀드릴 것은 교사의 자율성입니다. 우리 다음에 있을 또 연속 토론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교사에게 교육과정 자율권을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자율권을 바탕으로 가장 어려운 학생들을 가장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저는 윤리적 자율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성취 기준이죠. 성취 기준이 모든 수업과 평가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은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성취 기준을 준거로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교수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성취 기준을 재구성할 수 있다.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적 운영과 학생의 필요에 위해 성취 기준 일부를 취사 선택하거나 새롭게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자율권이 보장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핀란드에서의 개별화 교육과정,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겠죠. 제가 좀 개인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진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예 국가에서 성취 기준을 제시하지 말자.
일단 큰 틀의 어떤 방향들, 교과별로 방향들을 제시하고 성취 기준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제가 열심히 지금 키우고 있고요. 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향후에 교사에게 더 많은 자율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그 자율성이 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개혁의 방향으로 우리는 윤리적 실천이 이어졌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필요한 자율성은 신설 과목 개설의 자율성입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2025년도 고교 학점제의 선택 요인이라고 봅니다. 고교 학점제가 소수 상위권 학생을 위한 심화 과목 유지 현재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수학, 미적분, 그다음에 치마 어떤 물리 뭐 이런 방향으로 그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 대학에 가지 않은 학생에게도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도 학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의미 있는 고교 학점제가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교육, 직업 진로 교육, 노교육 더 많은 어떤 과목들이 개설돼야 된다 볼 때 교사들이 직접 이런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더욱더 확장돼야 되고 차기 교육 과정이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경기도 갈매고등학교가 현재 고교 학점제의 모범적인 학교를 많이 인정받고 있죠. 이 학교의 과정 편들을 보면은 밑에 나와 있듯이 심사활동, 문화라고는 한국사, 텃밭보기 이러한 과목들을 정규 과목에 형성함으로써 정말 다양한 학생들의 관심, 흥미 그리고 배움이 좀 느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학교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취지에 다양한 측면에서 신설 과목들이 교사들의 전문성에 의해 개발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교육과정에서 현재 한 줄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다 좀 풍부하게 제시해서 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이외의 과목들을 교사가 새롭게 개발하되 아래와 같은 이러한 취지에 맞는 과목들을 개발해야 되고 2번, 이를 위해서 시도교육청은 더욱더 많은 지원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위해서 모두를 위한 고교 학점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비단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10억은 거의 정확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 문서는 모두의 탁월성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다급적이고 허용적인 시스템, 윤리적이고 실천적 규범을 풍부하게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부사는 이러한 윤리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가장 소외된 학생을 가장 먼저 배려하는 교육활동을 실천해야 할 것이고요. 총론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는 교과별 강론, 영역별 쟁점별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례로 기초학력 보장 및 수학과 교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 김승우 선생님께서 계속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빈 목사님께서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담아야 될 새로운 지침, 규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제시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좀 교사에게 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율성이 아니라 좀 윤리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취 기준이라든가 또 신설 과목을 좀 개설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되 신설 과목을 개설할 때 어떤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좀 상세하게 좀 명시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서 해주셨습니다.